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영사관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남자의 이름이 그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리야드의 한 왕궁이었습니다. 1985년 8월 31일 아기 울음소리가 났거든요.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살만 왕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왕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왕좌가 약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우디 왕실은 좀 특이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왕조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큰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달라요. 형제 사이에서 왕위가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됩니다. 한 학교에 반장 후보가 100명쯤 되는 셈이거든요. 그것도 한 반에 100명이에요. 누가 반장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그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 살만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의 장남. 들으셨죠? 첫째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둘째 부인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위치일까요? 명절에 사촌이 50명 모이는 큰 집안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변두리 자리예요. 식탁 맨 끝자리. 그게 어린 빈 살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가 달랐어요. 청년이 된 빈 살만은 킹사우드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다른 왕자들처럼 해외 유학을 가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우디 왕자들 대부분은 영국, 미국, 좋은 학교 다 보냈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면 다 보내줬어요. 근데 빈 살만은 안 갔습니다. 본인이 사우디 안에 남았어요. 전공도 특이했습니다. 법학이었거든요. 법학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칙, 권력과 권력 사이의 룰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법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학교를 마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버지 곁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살만은 리야드 주지사였어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시장입니다. 빈 살만은 다른 왕자들처럼 사업하고 놀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버지 책상 옆에 앉았거든요. 결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회의를 함께 했어요. 말하자면 아버지 밑에서 정치 인턴 생활을 한 셈이에요. 다른 왕자들이 두바이에서 휴양지 다닐 때 이 청년은 아버지 회의실에서 서류 더미를 넘기고 있었거든요. 서구 언론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이름 앞 세 글자를 딴 약칭이었어요. MBS. 세 글자가 점점 사우디 안에서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운명의 순간이 옵니다. 2015년 1월이었어요. 아버지 살만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리야드 주지사였던 분이, 그 아들이 옆에서 10수년 보좌하던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된 거예요. 살만 국왕.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궁금해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 노련한 왕자가 앉을까? 군 출신 인사가 앉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즉위한 후 그 달이에요. 같은 1월에 빈 살만은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29이었어요. 30도 안 된 청년이 사우디라는 국가의 군대를, 그 거대한 무기와 병력을 통째로 손에 쥔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봐도 29살에 국방부 장관 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군 장성들이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요. 별 4개짜리 장군 앞에 30도 안 된 청년이 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의실 공기가 어땠을까요? 근데 사우디는 왕이 시키면 끝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자리에 앉은 빈 살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해 3월, 옆 나라 예멘에서 내전이 터졌거든요. 후티 반군이라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빈 살만은 즉각 군사 개입을 명령했어요.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예멘 상공에서 군사 작전이 시작됐어요. 30도 안 된 청년이,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그 청년이
다른 나라 영토에 군사 행동을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같은 해 4월, 빈 살만은 부왕태자 자리에 오릅니다. 제2왕이 계승자, 쉽게 말해 왕의 후계자의 후계자예요. 그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의 사촌형 무함마드 빈 나예프였습니다. 빈 살만보다 무려 26살이나 많은 큰형뻘이었어요. 당시 사우디 왕실 풍경이 이랬습니다. 왕은 살만, 1순위 후계자는 사촌형 나예프, 2순위가 빈 살만. 이 세 사람이 사우디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부왕태자가 된 빈 살만은 곧바로 두 개의 위원회 의장을 동시에 맡습니다. 하나는 경제개발문제위원회, 사우디의 모든 돈줄을 쥐는 자리예요. 다른 하나는 정치안보문제위원회, 정보와 치안, 군대까지 다 들여다보는 자리거든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국방부 장관, 군대 손에 들어왔어요.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돈 손에 들어왔어요. 정치안보위원회 의장, 정보와 치안 손에 들어왔어요. 군대, 돈, 정보, 국가를 움직이는 세 개의 핵심 기둥.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진 겁니다. 그것도 단 1년 만에요. 201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집을 짓는데 기둥이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둥 3개를 한 사람이 다 잡고 있으면 그 집은 그 사람 거예요. 명패가 누구 이름이든 등기부등본이 누구로 돼 있든 실제 그 집을 흔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국제사회는 그를 부르는 표현을 바꿉니다. 왕자가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의 통치자. 외신은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명목상 왕은 살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우디를 움직이는 손은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29살의 청년이 군과 돈과 정보를 거머쥐었을 때 그 위에는 아직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국왕, 그리고 사촌형 왕세자. 그가 진짜 왕좌의 주인이 되려면 한 사람을 더 넘어야 했거든요. 26살이나 많은 큰형뻘 사촌 무함마드 빈 나예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곧 사우디 역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의 왕자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사건이 2017년 6월 21일 새벽이었습니다. 리야드 왕궁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한 장의 칙령이 발표됐거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왕세자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촌형 무함마드 빈 나예프가 왕세자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빈 살만이었어요. 31살의 젊은 부왕태자가 26살이나 많은 큰형뻘 왕세자를 밀어내고 사우디아라비아 1순위 후계자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평범한 인사 발표 같으세요? 아닙니다. 회사로 치면 이런 일이에요. 어느 날 출근했더니 부사장이 회장으로 올라가 있고 사장은 책상도 없이 회사에서 사라져 있어요. 그것도 단 하루 사이의 말이에요. 그게 그날 사우디 왕실의 풍경이었습니다. 밀려난 빈 나예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뒤 2020년이에요. 빈 나예프에게 무거운 죄목이 씌워집니다. 반역죄였어요. 들으셨죠? 반역죄. 왕을 배신하려 했다는 죄목이에요. 한때 1순위 후계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국가의 반역자로 추락한 겁니다. 이건 메시지였어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남아있는 왕자들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다른 왕자들, 빈 살만의 잠재적 경쟁자들, 그 사람들 전부에게 보내는 무서운 신호였거든요. 내 자리를 넘보면 너희도 반역자가 된다. 그런데 이 신호, 말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그 전에 이미 한 번 터졌습니다. 2017년 12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리야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세계적인 5성급 호텔이에요. 보통 외국 외교 사절단이나 부자들이 묵는 곳입니다. 그 호텔이 그날 밤 갑자기 봉쇄됩니다. 투숙객들은 모두 강제로 퇴실당했어요. 일반인 예약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호텔 전체가 통째로 비워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사우디의 유력 왕자들, 억만장자 사업가들, 정부 고위 관료들 수백 명이 그 호텔로 끌려갔습니다. 명목은 부패 척결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풍경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화로운 호텔 로비. 평소엔 샴페인 잔이 부딪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사우디 최고 부자들이 한 명씩 끌려옵니다. 정장 입은 채로요. 휴대폰은 다 압수당했습니다. 변호사도 부를 수 없었어요. 호텔 객실이 감옥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옥이었어요. 호텔에 끌려간 사람들은 며칠, 몇 주, 몇 달씩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막대한 자금을 사우디 정부에 넘겼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요. 이게 그날 사우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이 작전을 누가 지휘했을까요? 사우디 검찰일까요? 경찰일까요? 군 정보부일까요? 다 아닙니다. 빈 살만이 만든 그만의 개인 조직이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호랑이 분대. 영어 약자로는 REF, 신속 개입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호랑이 분대라는 조직, 평범한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사우디 군대 소속도 아닙니다. 경찰 소속도 아니에요. 국가정보국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 소속이냐? 오직 한 사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그의 개인 친위대였습니다. 은행 비밀번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본인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호랑이 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빈 살만 한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 조직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사우디 안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미국 정보당국이 나중에 밝혀낸 내용입니다. 호랑이 분대는 사우디 국경을 넘어 해외로까지 나갔어요. 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사우디로 끌고 오는 작전을 직접 수행했거든요. 마치 그림자처럼 어디든 따라붙는 추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빈 살만의 통제 수단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군사조직 옆에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론을 다루는 손이었어요. 사우디 왕실 학술 미디어 연구소, 영어 약자로 시스마크라고 불렸습니다. 이 조직을 누가 이끌었느냐? 사우드 알카타니. 빈 살만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사우디 안의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반체제 목소리를 추적하는 일이었어요. 한 손에는 호랑이 분대, 다른 손에는 미디어 연구소. 빈 살만은 무력과 여론을 둘 다 손에 쥔 겁니다. 알카탄이라는 이 측근이 2018년에 외신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결정, 그 위에 빈 살만 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는 의미예요. 회사 사장 한 명이 클립 하나 사는 것까지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보통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빈 살만 말을 안 듣는 참모는 다음날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해고 또는 체포 둘 중 하나였어요. 왕실 안에서 그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정리가 끝난 2022년 9월 27일이에요. 살만 국왕은 또 하나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빈 살만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로 임명한다. 이게 무슨 자리일까요? 국왕은 여전히 살만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 그게 빈 살만이 된 거예요. 왕세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적인 1인자였어요. 29살에 국방장관이 됐던 그 청년이 37살에 국가의 공식 1인자가 된 거거든요. 7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사촌형은 반역자가 됐고 다른 왕자 수백 명은 호텔 감옥에 갇혔다 나왔어요. 측근 한 사람이 모든 결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권력을 다 잡은 이 남자가 그 다음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총칼만 쥐고 있을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 한 가지 거대한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세상에 없던 도시를 짓겠다는 선언이요. 2016년 4월이었습니다. 빈 살만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한 장의 거대한 청사진을 펼칩니다. 이름은 비전 2030. 이게 뭘까요? 짧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근데 갈아엎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80년 넘게 거의 한 가지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석유였어요. 땅을 파면 검은 기름이 나오는 나라. 그 기름 팔아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또 기름 시추하고 또 팔고, 이게 사우디의 일상이었거든요. 가게로 비유해 볼까요? 한 가게가 한 가지 도매처에만 의존해서 장사한다고 합시다. 그 도매가 흔들리면 그 가게도 같이 흔들려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사우디 경제가 무너집니다. 석유가 언젠가 고갈되면 사우디는 망해요. 그래서 빈 살만이 선언한 겁니다. 석유 시대는 끝난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비전 2030의 핵심 카드를 그가 한 장 꺼냅니다. 네옴시티예요. 사우디 서북부 홍해 옆에 있는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 도시 하나를 새로 짓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보통 도시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44배 크기. 들으셨죠? 44배요. 서울 1개가 아니라 서울 44개가 들어갈 면적입니다. 거기 전체를 미래 도시로 사막 한복판에서 통째로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가 발표된 겁니다. 네옴시티 안에는 4개의 핵심 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라인이거든요. 이게 뭐냐? 길이 170km짜리 일직선 도시예요. 170km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150km입니다. 그것보다 더 길어요. 그게 단 하나의 건물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는 겁니다. 폭은 200m, 높이는 500m예요. 500m가 어느 정도냐? 100층짜리 건물 2개를 쌓아 올린 높이거든요. 그 거대한 거울 벽 건물이 사막을 가로질러 일직선으로 170km를 뻗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발표 당시 전 세계 건축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도로도 없거든요. 모든 이동은 지하 고속철도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은 제로예요.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가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쓰는 도시를 짓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역은 옥사곤이에요. 홍해 위에 떠 있는 산업단지거든요. 세계 최대의 부유식 첨단 물류센터입니다. 세 번째는 트로제나, 사막 한가운데에 해발 2580m 고산지대 관광지예요. 사막에 스키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사막에 스키장이라니요. 근데 실제로 일이 됐어요. 트로제나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거든요. 사막 나라에서 동계올림픽 비슷한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달라. 홍해의 럭셔리 휴양지예요. 골프장, 요트장, 세계 최고 부호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외신이 동시에 보도했어요. 사우디가 미쳤다고요. 아니, 이 청년 왕세자가 결국 일을 낸다고요. 근데 빈 살만의 개혁은 토목공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종교적 보수성이 극도로 강한 나라였거든요. 영화관 같은 게 없었어요. 1970년대 이후 종교적 이유로 상업 영화관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2018년이에요. 무려 35년 만에 사우디에서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리야드 한복판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섰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처음으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뿐인가요? 프로레슬링 WWE 경기가 사우디에서 열렸어요. 글로벌 팝스타들이 콘서트를 했습니다. 거대한 전자음악 페스티벌이 사막에서 열렸거든요. 세계의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성들의 삶이 바뀝니다. 1932년 사우디 건국 이래로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우디 여성은 운전을 할 수 없었어요. 80년이 넘게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우디 한 나라만 그랬어요. 여성이 차를 몰고 시장 한번 가려면 남자 가족이 운전해줘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2018년 6월이에요. 빈 살만이 이 금지를 한순간에 풀어버립니다. 사우디 거리에 처음으로 여성 운전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날 사우디 도로 풍경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년을 기다린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차를 운전해서 외출하는 모습이요. 여성의 변화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종교 경찰이라는 무서운 조직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거든요. 남성 후견인 제도. 여성이 뭐든 하려면 남편이나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했던 그 악명 높은 제도도 크게 약화됐어요. 숫자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 사우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20%였어요. 그게 2021년에는 31%로 뛰었습니다. 단 7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빈 살만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사법 행정도 바꿔놓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였던 행정을 디지털로 옮겼어요. 정부 부처의 법령들을 영문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사우디 법을 직접 읽을 수 있게요. 투명성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한 발 더 갑니다. 국부펀드였어요. 빈 살만은 이 어마어마한 사우디 돈을 들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지분을 사들였어요. 미국 게임 회사들도 사들였거든요. 유럽의 축구 구단들까지 인수했습니다. 사우디의 돈줄이 석유가 아닌 글로벌 투자로 다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 언론은 빈 살만에게 별명 하나를 붙입니다. 개혁군주. 아랍 세계의 구습을 깨부수는 진취적인 지도자. 그게 그를 향한 찬사였어요. 전 세계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21세기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빛나는 무대 뒤에서 한 가지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화려한 청사진 뒤에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묻혀 있었어요. 그 비명이 곧 이스탄불의 한 영사관에서 다시 들리게 됩니다. 2018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 한 남자가 도착했어요.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쓰는 사우디 출신 언론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소에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써온 사람이었어요. 빈 살만의 개혁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면인지 칼럼으로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카슈크지가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약혼 여와의 결혼 서류를 받으러요. 단순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약혼녀는 영사관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카슈크지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영사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가 알게 된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카슈크지는 영사관 안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요원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을 바꿨거든요. 3년 뒤 미국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풀립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라는 곳이에요. 이 기관이 그동안 봉인해둔 기밀 문서를 해제합니다. 그 문서에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작전을 직접 승인한 사람은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다. 직접 승인.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누가 시켰을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누군가 알아서 했을 거다가 아닙니다. 윗선의 직접 승인이라는 결론을 미국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린 거였어요. 그러면 누가 영사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암살 실행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비행기 2대가 사우디에서 이스탄불로 날아왔어요.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 핵심 인원이 7명이었거든요. 이 7명이 어디 소속이었는지 아세요? 호랑이 분대였습니다. 빈 살만 한 사람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그 개인 친위 조직이요.
거기에 야전 지휘관까지 끼어 있었어요. 세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빈살만이 만든 그 개인 부대가 한 언론인의 운명을 외국 영토에서 직접 결정했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그림자가 또 있습니다. 여성 인권의 영웅이라는 평가. 그게 진짜였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사우디 정부가 운영하는 앱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이 압셔라는 앱이었어요. 이 앱이 뭘 하는 앱이냐? 사우디 남자들이 이 앱을 켜면 자기 부인, 자기 딸, 여자 가족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입니다. 비행기를 예약해도 알림이 옵니다. 국경을 넘으려고 해도 알림이 와요. 남자가 한번 터치하면 여자의 출국이 막힙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감시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한 거였어요. 자동차 운전대를 손에 쥐어줬다고 박수받았던 그 나라가 한쪽에서는 여성을 디지털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운전 금지를 풀어달라고 사우디에서 평화롭게 시위했던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 금지가 풀린 그 순간에도 이 여성 운동가들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운동가들 중에는 시설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자기 손으로 풀어줬다고 자랑한 그 자유를, 정작 그 자유를 위해 싸운 여성들에게는 주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 풍선을 손에 들고 그 풍선끈을 자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한 사우디 여성이 있었어요. 이름은 살마 알셰하브. 이 여성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트위터에서 어떤 사우디 반체제 인사의 글을 한번 리트윗했습니다. 리트윗 한 번이요. 시청자분들도 SNS 하시잖아요. 마음에 드는 글 보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한번 공유 누르는 거. 그게 리트윗이거든요. 이 여성이 그 한 번의 리트윗 때문에 사우디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4년이요. 30대 초반에 들어간 감옥에서 60대 후반이 다 돼서 나오는 형량이에요. 글 한 번 옮긴 죄로요. 빈 살만의 개혁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더 기막혀요. 화려한 청사진, 사막에 짓겠다던 그 미래 도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돈이 말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가지 숫자를 보도했어요. 사우디 국부펀드의 현금 잔고가 2022년에 약 500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2023년 말에 150억 달러로 줄었어요. 70%가 사라진 겁니다. 통장 잔고가 1억이었던 사람이 3천만 원만 남은 셈입니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사막의 토목 공사로 들어갔어요. 170km 거울 벽 도시, 사막 위 스키장, 홍해 위 부유식 산업단지. 이 거대한 청사진 하나하나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빈 살만은 결국 칼을 빼듭니다.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지분을 추가로 100억 달러어치 시장에 내놨어요.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입니다. 자기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을 떼서 판 거예요. 전 세계 건축가들은 또 말했어요. 더 라인 그거 2030년 안에 못 짓는다고요. 기술적으로도 자금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뿐이 아니거든요. 네옴시티 부지와 제다 개발 부지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우디 원주민들이요. 수십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강제 퇴거 논란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카슈크지 사건 이후 외국 자본시장의 반응은 더 차가워졌어요. 사우디가 매년 여는 대규모 투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글로벌 CEO들과 대형 투자자들이 참석을 줄줄이 취소했거든요. 개혁의 박수 소리가 비명 소리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서구 언론이 그를 부르던 별명 개혁군주. 그 가면 아래에서 다른 얼굴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비명에도 불구하고 빈 살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카드를 한 장 꺼내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아닌 동쪽에서 거대한 손 하나가 그를 잡으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 한 장이 공개되거든요. 베이징의 한 회의실이었어요. 사진 가운데에 중국 외교 책임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양옆에 사우디 대표와 이란 대표가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평범한 외교 사진처럼 보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앙숙이거든요.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한쪽은 순위파, 다른 쪽은 시아파예요. 70년 넘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이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7년은 아예 외교 관계를 끊고 있었어요. 그런 두 나라가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손을 잡은 겁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외교는 70년 넘게 미국이 주도했거든요. 사우디는 미국의 가장 큰 중동 동맹국이었어요. 그런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한테 가서 화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게 빈 살만의 새로운 외교였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다중동맹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에만 줄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우디는 미국 한 줄에만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빈 살만은 미국 줄도 잡고 중국 줄도 잡고 러시아 줄도 잡고 한국 줄까지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게가 60년 동안 한 도매처에만 거래했어요. 그런데 그 도매처가 점점 가격을 올리고 약속도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도매처도 알아보시겠죠. 빈 살만이 한 게 그거예요. 미국이 중동에서 옛날만큼 신뢰할 만한 동맹인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은 사우디한테 단순한 외교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사우디 최대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중국 1대1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사우디의 비전 2030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025년에는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협력 분야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석유 거래는 기본이고요. 사우디에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공장도 사우디에 들어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게 양국의 공식 표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동쪽의 손은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누구입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평범한 나라라면 러시아랑 거리를 둘 텐데요. 빈 살만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OPEC라는 산유국 협의체에서 같이 앉아요. 원유 생산량 조절을 함께 합니다. 사우디가 생산을 줄이고 러시아도 생산을 줄여요. 그러면 국제 유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사우디한테 무슨 이득일까요? 기름값이 비싸지면 사우디가 돈을 벌거든요. 비전 2030의 재정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이 더 기막혀요. 빈 살만은 러시아한테서 값싼 연료유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사우디 발전소들이 그 러시아 기름을 태우고 있어요. 자기는 비싼 자국산 원유를 비싸게 수출하고 발전용으로는 싼 러시아산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쪽으로는 미국이 제재하는 러시아를 도와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그뿐인가요? 한국과의 관계도 빈 살만이 직접 챙겼습니다. 2022년 12월이었어요. 빈 살만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서울에 왔거든요. 방한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아세요? 1박이었어요. 1박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빈 살만이 한국 기업들과 도장 찍은 계약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게 샤힌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기업 S-오일하고 사우디 측이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일 외국인 투자 사업 중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네옴시티 철도 협력을 약속받았어요. 삼성물산은 그린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도 발전, 가스, 바이오,
스마트팜 분야에서 사우디와 손을 잡았어요. 총 20여 건의 대형 협약, 수십조 원 단위의 협력 약속이었습니다. 방한 1박짜리 일정에 이만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 살만의 손은 동아시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른바 BRICS 국가들과도 관계를 깊이 다졌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신흥국 진영 전체에 사우디가 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손을 뻗었습니다. 킹 살만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무역 투자를 늘렸습니다. 중동의 맹주를 넘어 아프리카 진출까지 노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한참 동안 중재를 했거든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정식 외교 관계를 맺도록요.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가자 전쟁이 터졌어요. 빈 살만은 곧바로 입장을 바꿉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과 수교는 없다. 아랍권 맹주로서의 명분을 지킨 겁니다. 미국이 원했던 그림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화살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아랍 형제국들 앞에서 체면을 지켰습니다. 결국 빈 살만의 다중동맹 외교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미국은 짜증이 났어요. 70년 동맹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막대한 글로벌 자본이 사우디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자본, 인도 자본, 한국 자본, 아프리카 자본까지요. 그 돈이 비전 2030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됐어요. 빈 살만은 외교의 균형 잡기 고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개사가 정말 줄을 잘 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외줄 위에서 웃고 있을 때 발밑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가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자기 손으로 시작했던 그 전쟁이 10년 넘게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30도 안 된 청년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은 직후예요. 그는 첫 명령을 내립니다. 옆 나라 예멘으로 전투기를 띄워라.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라는 세력이 일어났거든요. 사우디는 이 반군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달이면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 2026년까지 11년째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우디 전투기들이 예멘 도시 위로 향했어요. 학교와 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시설들이 무너졌거든요. 수많은 예멘 사람들이 삶을 잃었습니다. 굶주림이 퍼졌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유엔이 이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했거든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이게 빈 살만이 첫 부임 2달 만에 내린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옆집 불을 끌어갔는데 옆집을 통째로 태워버린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그 불은 사우디 쪽으로도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반격에 나섰어요. 사우디 정유 시설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들도 공격했어요. 세계 석유 운송로 한복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시죠. 홍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전 세계 원유의 약 12%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름배도 이곳을 통과해요. 미사일 한 발 쏘면 그 길이 마비됩니다. 그러면 한국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요. 리터당 1,700원 하던 휘발유가 1,900원이 됩니다. 한 달 기름값이 5만 원 더 나가요.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먼 사막의 전쟁이 그렇게 우리 주머니까지 와닿거든요. 그리고 2026년이 됩니다. 2026년 들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전쟁이 터졌거든요. 미사일이 오갔습니다. 폭격기가 떴어요. 중동 평화는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의 유전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정유소가 공격당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때 빈 살만의 외교적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집니다. 그가 2026년 3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화상회의 자리에서 빈 살만이 한 말이 있어요. 어중간한 휴전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켜라.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그는 다중동맹을 외쳤어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도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자 그는 미국한테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란을 박살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가 한 말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트럼프한테 직접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체력을 회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석유의 약 3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멈추는 거예요. 그 핵심 길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이란이거든요. 빈 살만은 그 가능성을 미리 끊어달라고 트럼프한테 매달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옵니다. 빈 살만은 또 한 가지 작전을 옹호했어요.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르그섬이에요. 이란이 원유를 외국에 파는 마지막 길목이거든요. 빈 살만은 이 섬에 미국 특수부대가 상륙해서 무력화하는 작전까지 옹호했습니다. 지상군이 다른 나라 섬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다는 건 사실상의 전쟁이에요. 그것도 빈 살만이 미국한테 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같은 시간에 사우디 외무부는 정반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 공격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평화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외교로 풀자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 안으로는 정권 붕괴, 빈 살만의 두 얼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사정이 있거든요. 비전 2030이 성공하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사우디 주변이 평화로워야 해요. 폭탄 떨어지는 곳에 누가 와서 빌딩 짓고 호텔 짓겠어요. 근데 그 평화를 만들려면 가장 큰 위협인 이란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게 빈 살만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모순. 그게 그가 마주한 거대한 안보 딜레마였습니다. 다중 동맹을 외치며 미국과 거리를 두려 했던 그가 결국 국가 생존 위기 앞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군사력에 처절하게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9살에 국방장관이 된 청년, 31살에 사촌형을 밀어내고 왕세자가 된 남자, 37살에 사우디의 공식 1인자가 된 인물. 그는 사막의 미래 도시를 약속했습니다. 80년 갇혀있던 사우디 여성에게 운전대를 쥐어줬어요. 영화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촌형은 시설에 갇혔고요. 한 언론인은 영사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성운동가는 34년형을 받았어요. 옆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거든요. 서구 언론은 그를 개혁군주라 불렀어요. 인권단체는 그를 냉혹한 독재자라 부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정반대의 호칭이 살아있어요. 그 두 얼굴은 사실 한 얼굴의 두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권력 없이는 거대한 개혁이 어렵고, 거대한 개혁의 그늘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비명이 묻혀 있거든요. 2026년 현재 무함마드 빈 살만은 41살입니다.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은 지도자예요. 그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우디의 미래만이 아니라 중동 전체, 나아가 세계 석유 시장, 우리 지갑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사막의 황태자가